지금 보십시오. 줄다리기로 두 줄이 이렇게 파란 팀과 빨간 팀이 이제 치열하게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양 팀 간에 치열한 지금 내전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양동환 교수님은 그랬죠. 2017년도 4월 달에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하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치열한 어떤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하고,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을 잡았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왜 우익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익이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는 우리가 그들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돈 벌고 자식 공부시키고 그냥 내 잘 살면 된다, 세금만 내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런 방심하는 생각들이 오늘날 이 지경을 사태를 유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프레임 전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닌의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것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그 이론들은 한결같이 굉장한 프레임 전쟁이라는,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략 전술을 짰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레임, 하나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민중을 평등하게 살도록 하는 좋은 체제다. 그런데 비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매우 나쁜 체제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은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어떤 억압하는 나쁜 세력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는 희생당하는 어떤 그런 억압받는 세력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 예.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이런 것을 원용해가지고요, 촛불 국민과 뭡니까? 보수 국민, 이렇게 양쪽 프레임을 딱 해놓고 촛불 국민은 매우 이렇게 항상 좋은 세력으로, 그 다음에 또 보수 국민들은 괴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한쪽은 좋은 이미지로, 한쪽은 괴멸당해야 마땅한 세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프레임은 그들에게는 항상 해왔던 상투적인 전략 전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러한 어떤 프레임이 2017년도 대선에서 잘 작동된 사례가 바로 MB 아바타 그 얘기거든요. 그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선거 절 비등비등했어요. 비등비등했는데 그래가지고 드루킹이라는 어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댓글 부대팀이 이 안철수의 이거를 확 거꾸로 틀리려고 MB 아바타 프레임을 막 그냥 이렇게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MB 아바타 그 문제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기가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그때 대선 그 토론에서 안철수 그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보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무슨 소리냐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요. 안철수가 MB 아바타 모양이야. 이 프레임이 딱 갇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말은 MB 아바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이 소문을 누가 퍼뜨린 거냐고 지금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역으로 그 프레임이 딱 갇혀가 안철수가 MB 아바타구나 이런 어떤 프레임이 갇힘으로써 그 다음부터 급전직하 떨어져 가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에 더 갇히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태가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2010년도 3월 백령도 인근에 있는 그 이제 순찰하던 그 천안함이라는 우리 배가 북한의 어떤 의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 동강이 나서 46명이 수장되는 그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이거는 북한에 의한 정면 어떤 도발 행위이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전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보통 안보 상황이 터지면 선거에는 우파가 유리할까요? 좌파가 유리할까요? 우파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이 사태가 일어나고 불과 2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2 지방선거. 근데 6.2 지방선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 유리할 거로 판단이 됐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프레임전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천안함을 딱 터뜨리고 나서요, 북한에서는 바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레임을 거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번 6.2 지방선거는 전쟁이냐 평화느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선거다. 그래서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그러니까 한나라당한테 표를 주면 그거는 곧 전쟁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 선거 프레임을 뭐로 잡았느냐면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 바로 북한이 그 위협을 하자 그거를 이용해가 선거 프레임으로 잡았어요.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놓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니까 가장 먼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완전 협박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막 폭격을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낸다고 막 공포 분위기를 넣지 실제 한 달 얼마 전에 천안함에서 젊은 장병들이 다 죽어가서 시신 걸려 올리는 거 다 봤지. 소름 돋죠. 야, 이게 휴전선에서 내한테도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공포감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병들이 거기다가 훈련한다고 막 또 비상훈련하지. 손톱 깎아라, 발톱 깎아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 잘라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는 모양이다. 겁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한나라당 찍지 마라. 전쟁 나면 아들 죽는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조차도 한나라당을 안 찍었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선거는 뒤집어졌어요. 2010년도 6.2 지방선거는 바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 그때부터 무상급식이니 이런 논쟁들이 심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오세훈 보궐선거도 무상급식이 맞느냐, 그런 무상급식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논쟁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바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상급식에서 또 반값 등록금, 그래서 반값 주택이니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지고 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해가 2010년, 2011년, 2012년도로 들어갔습니다. 2012년에 바로 총선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박동훈 교수나 많은 교수들이 그냥 이게 진짜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이제 총선 대선으로 가면서 복지 논쟁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가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복지 정책이라는 달콤한 구호를 내세워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다.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났다. 이제는 다시는 되돌리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규정할 만큼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있고 있는 이 복지 이 복지 추진 현상들이 사실 그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나왔던 거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선과 대선에서 서로 표를 얻으려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아마 이런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길로 갈 것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프레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용어전이거든요. 용어전인데 이 용어전에서 보면은 레닌은 그랬어요. 혁명 전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술은 뭐냐면 용어를 혼란시키랍니다. 용어를 혼란시키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을 혼란시켜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죠. 평화니, 진보니, 통일이니, 자주니, 민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와 또 그들이 지금 혼란시킨 용어가 다릅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자유민주 우파가 쓰는 용어와 좌파가 쓰는 용어가 달라요. 남한이 쓰는 용어와 북한이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다르다고요. 다른 프레임으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개념인데요. 진보란 말은 사실은 우리는 현 상태보다 좀 나은 상태로 발전해 나간 걸 진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이나 이 좌파 세력은 진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의 용어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더 해드려서 하겠습니다. 통일도요, 우리는 남북이 합쳐지는 걸 통일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 통일의 의미가 공산 통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는 미군 철수, 반미제와 민주는 반파슈 민주화 뭐 이런 어떤 개념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민주, 통일 이거를 자민통이라고 그래요. 주사파들의 단체들이 항상 자민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한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세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보면 항상 이 용어 하나하나 자체도 용어를 혼란시키지만 이 어떤 그 소위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퍼뜨려서 이게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유민주 세력에 불리하도록 항상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 프레임, 전쟁이냐 평화냐, 통일이냐 분단이냐, 민족 자주냐 외세 굴족이냐, 민주냐 독재냐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짝짝으로 만들어진 걸 만들어서 계속 퍼뜨려서 결국 그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양분시키고 분열시키고 또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사상적 지향성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24.2%, 중도적이다 34.8%, 진보적이다 3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수적이라는 사람이 24%밖에 안 되고 중도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 몇 프로냐 하면 한 6%에 가까운 사람이 중도와 진보를 그러니까 반보수죠, 반보수. 보수 싫어하는 사람이 이 정도나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요. 진보라는 말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 프레임이 만들어진 건 언제냐 하면 1990년 전후입니다. 90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기 바로 그 전 즈음에 이 소위 자익운동 주사파든지 뭐 PD 계열이든지 이제 그런 사회주의 계열에서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진보 세력이라고. 왜 그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했느냐 하면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은요,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보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응당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한테는 보수라는 네이밍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대충 그 점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수라는 말이 미국에서도 컨저버티브라는 게 보수로 이제 호칭이 됩니다만은 그때 갖는 이 보수라는 호칭은 리버럴하고 대칭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건 다 컨저버티브가 됐든 리버럴이 됐든 다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은요, 자기들도 프로그레시브라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프로그레시브라 그러면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쓰는 거죠. 컨저버티브하고 리버럴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보면 우익인 거예요. 그럼 좌익은 프로그레시브인데 그거는 극소수로 이렇게 치부된 건데 한국은 어쩌다 보니까 컨저버티브 보수가 바로 뭐냐면 프로그레시브하고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리버럴로 가야 될 사람이 다 프로그레시브로 가버린 거야.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특히 젊은 학생들이 그래요. 진보와 보수라고 딱 네이밍이 붙고 보니 진보라는 말이 사회주의 세력이 만든 거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사전에 있는 용어를 보니 현상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하는 게 진보라고 사전이 돼 있으니까 아니 내가 젊은 사람이 진보로 내가 해야지 어떻게 내가 보수를 하냐. 그렇게 해가 진보 그룹으로 쑥쑥 들어간 겁니다. 보수는 뭐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니까 진보를 반대하는 게 보수다? 그러면 진보는 앞으로 나간다는데 반대말은 뭐예요? 퇴보 아닙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니까 당연히 진보를 반대하는 그룹은 보수다 하는데 그 느낌도 그런데다가 이게 퇴보라는 이미지를 각인된 거예요. 프레임이 딱 장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좌익이 만든 프레임인데 이거를 언론이 퍼뜨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수 진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착이 돼 놓으니까 그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이 다 진보 그룹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가면서요.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남는 사람들은 보니까 노인네들 이런 사람밖에 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도 여론조사하니까 얼마가 나왔냐. 보수적이라 하는 사람이 24%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노인네들만. 젊은 애들은 다 뺏겨버린 거야. 진보 텐트 안에 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싫었어? 아니고요. 용어에 혼란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용어의 어떤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어떤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게 갖는 부작용이 뭐냐. 자,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지금 보수와 중도, 진보라는 사이에 보수 세력이 정권 잡나, 진보 세력이 정권 잡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심판석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아무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보라는 게 원래 따지면 사회주의 세력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프레임 때문에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 안에는 젊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주 애매한 이 프레임이 돼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체제를 수호하는 데 실패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면 그거를 반보수 대연합이니 이런 말로 합니다. 근데 그 진보 안에는 좌익 세력,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익 세력과 옆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좌경 세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럼 결국은 좌익 세력이 결국은 그 프레임을 만들고 끌고 가고 결국은 체제를 이렇게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안에 들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이 프레임으로 보면 바로 대한민국이 체제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을 그들에게 뺏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프레임이 우리 국민만 헷갈린 게 아니고 바로 북한이요, 선거를 할 때 이 프레임으로 선거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06년도 1월 1일 신년사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이 선거에서 지금 개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수 진보라는 이 프레임이 잘못 만들어진 것은 이미 한국 내에 있는 반체제 세력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고 이미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남한에 있는 범청학년이라고 하면요, 범민련 산하에 있는 청년 단체인데 이건 북한의 조정에 의해서 만든 단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2012년도 대선은요,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왜냐? 김일성이 태어난 게 1912년이거든요. 그 수령님이 태어난 백돌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통일의 대문을 열어야 된다고 누누이 북한과 종북 세력이 이야기했던 해가 바로 2012년 대선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2년 대선에서 바로 그러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하면 진보 대 보수의 새정치 질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보와 보수라는 그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했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미 보수라는 게 24%에 완전히 짜부러들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중도와 진보가 합치면 76%에 이르는 이러한 어떤 국민들이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옛날 보수 양당 체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수 양당 체제. 그 보수 양당 체제가 뭡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보수 양당 체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나라당 계열, 거기는 보수 정당을 맞고요.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없었던 거야.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어. 1999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두 개의 정당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는 보수 양당 체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사 내에 보면 2000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그때 뭐 물론 그 전에 뭐 다른 좌파 정당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도에 민노당입니다. 1월 달에 민노당. 그리고 국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2004년도에 4월 달 총선입니다. 민노당이 국회의원 1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뭐냐? 노무현 탄핵 사태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국회는 졸지에 10석을 얻게 된 거죠. 지방 의석을 4석 얻고 비례대표 한 6석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좌파 정당, 말하자면 이른바 진보 정당이 국회로 처음으로 진출한 게 2004년도라니까요. 그때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있잖아요. 거의 10년 약간 남짓돼가지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버릴 상황까지 갔으니 10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진보와 보수는 너무나 당연한 프레임으로 알고 있지만 정치권 내로 들어간 게 근자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프레임들의, 그러니까 항상 이 프레임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요. 8월 달에, 2011년 8월 달에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간첩단인데, 그 김덕용이라는 그 주모자의 컴퓨터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보니 거기에서 북한에서 지령문을 받은 게 그대로 다 삭제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2012년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2012년 총선 대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민노당을 있잖아요. 민노당 당령이 뭐가 있었냐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라.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바꾸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진보대 통합정당은 다른 말로 하면요, 통합진보당입니다. 그거 만들어라. 언제까지? 2011년도 10월까지 만들어라 했는데 통진당이 만들어진 게 12월입니다. 12월. 그 2달 늦어졌죠. 그 다음에 통진당 만든 후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야권 연대할 때 민주당한테 뭐를 했냐? 국회의석을 많이 양보받아내라고. 양보받아내고 그 다음에 통진당의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라. 통진당의 정책이 뭔데요?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요. 앞으로 공동정부가 구성되면 우리가 통진당의 그러한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민주당이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추진하다가 모르겠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사로 문의하라고 돼 있어요. 예?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민주당 내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른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런 엄청난 통진당의 정책을 받아들고 담보를 해줄 만한 그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게 2011년도니까 10년도 이전부터 1월부터 뭘 했냐, 문성근이가 야권연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바로 뭐냐면은 100만 밀란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8개월 이상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냐면 2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시민 통합단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대통합을 해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시민통합당 그 사람들한테 40%의 지분율을 주게 되고 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사람들을 대거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도권을 누가 잡으면 바로 문재인 그 대표가 이제 잡게 되는 사태가 있으면서, 말하자면 2000년도부터요, 민주당도 서서히 물이 들어가지고 점점 보수 성향이 사라지면서 점점 어느 순간에가 휘가닥 넘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2011년도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또는 젊은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요, 물어봤어요.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한 60%가 들더라고요. 그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10%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젊은 청년들이 60%나 진보 세력이라고 드냐? 그랬더니 청년들의 얘기는 그래요. 진보 세력은 좋은 거 아닙니까? 발전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들었다 이거야.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보수는 왜 안 들었어? 보수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손듭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게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로 이해를 하고 이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 내려봐. 손 내려. 그러면 내가 한마디면 하겠다. 지금 원래 그 진보 세력이라는 보수 세력이니 진보 세력이라고 정치적인 용어로 쓸 때는 이 진보 세력이란 말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상투적인 쓰는 용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옛날에 마르크스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김일성도 박헌영도 다 진보 세력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모태똥이나 지금 현재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다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고 다 그래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그들은 이 사회주의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원래 마르크스의 이 이론에 따르면 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 사회로 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는 거야. 그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공산 사회로 가는 게 역사의 진보. 그래서 우리 진보 세력으로 그랬다 이거야. 그럼 뭐 문제 있어요? 자기들이 진보 세력으로 그랬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을 보고 진보 세력에 부른 거는 응당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진보 세력을 불러주는 건 합당한 겁니까? 한합당한 겁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토록 이런 문제가 됐냐면 그 정도로 용어 하나로 제도롭게 못 썼기 때문에 오늘 많은 청년들을 그들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럼 다시 이제 다시 묻겠다.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으라 그러더니 안 들어요. 그러면 그 60%는 들던 학생이 안 드는 이 5분 만에 다 이렇게 획가닥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착각과 선동과 잘못된 어떤 것에 바로 풀려나 버리는 거. 그 진실만 알려주면.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잘못됐다.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망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학술적 용어를 써보자.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 자체는 우익좌익이에요. 좌익은 뭐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걸 좌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익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우익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학술적으로 다 정의된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요, 좌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좌파, 우파라는 말은 사실은 좀 그렇게 합당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좌익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체제를 지향하는 사람을 좌익이라 하면, 좌익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을 좌경 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익과 좌경 세력을 합쳐서 통칭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용어를 다시 지금 재분해해가지고 옳은 용어를 쓰자고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아는 용어로 쓰려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우익, 좌익의 개념, 그 다음에 우파, 좌파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은 일단은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쓰는 용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수라는 용어나 이런 거는 지금 뭐냐면 이 반대한민국 세력을 배제하고 그 내에서 예를 들면 좀 컨저버티브한 아니면 조금 리버럴한 어떤 이런 내용이 이거는 새로 재설계를 해야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저버티브하고 리버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사회주의 세력이 있는데 물론 리버럴 안에 지금 사회주의 세력이 많이 침투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뭔가 문제는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용어상으로는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컨저버티브 아니면 바로 그냥
사회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막아야 되겠는데 새로운 재용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면은 저는 차라리 실명제로 써서 사회주의 세력이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까놓고 물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면에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을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이유는 지금 좌익이니 우익이니 용어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 추상적인 용어에 익숙치 않아요. 헷갈려. 진보 보수라는 게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확 치워버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로 나누자는 거야. 자, 이러면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좌익 세력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부터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해방 공간에 대한민국 건국 역사 자체를 지금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단순히 사상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긍정하냐 부정하냐 하면 훨씬 더 싸우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 그러니까 수호하는 세력보다 훨씬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대한민국 세력은 명확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나 또는 공산 체제,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한 세력을 우리는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나누면 한순간에 이 어떤 진영 자체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긍정 세력 손들어봐. 그러면 다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일단은 혼선이 적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대한민국의 국가의 수립과 어떤 발전을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일단 싸우기가 매우 용이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고 사상적인 부분, 거기다가 보수 진보 그게 아니고부터 해가지고 이래 하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세와 반대세인데 그 대세 반대세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암기해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을 하면 이거는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왔어요. 한 3년, 4년에 걸쳐서 하도 지금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진보 세력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돼 버렸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이라는 정권을 만약에 경험하지 않고 각성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아마 망하면 진짜 왕창 망할 아마 그런 어떤 국민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했다고 보고, 그런데 어쩌면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겪었는데도 그때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을 막 했더니 사람들이 다 헷갈렸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마운 게 오로지 일로 매진해 주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정말로 이게 치명상을 입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용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쓰고 해가지고 오늘 이 지경을 만든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하나부터요.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을 갖고 그다음에 뭐 돈만 벌면 되고 세금만 내면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들, 또 자녀들 똑바로 교육 못 시키고 선생님한테 말 잘 들어 그러고 보낸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보면요. 보수 16점, 보수는 그래도 나쁘네요. 진보가 16%, 중도가 많이 늘어났어.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체제 줄다리기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을 나누면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왜냐? 자유민주주의하고 지금 사회주의하고 누가 우리가 국민들 지지도를 보면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뭐 물으나 마나. 대한민국과 북한 체제하고 이게 대비를 한다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졌냐? 예, 속았어. 혼란을 겪었어. 용어 때문에,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